아, 진짜 전부터 자꾸 돈돈거리세요. 저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으세요? 돈을 빌려줬고 안 갚길래 갚으라고 한 거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아주 많죠. 자식한테 그 정도 돈도 못 써요? 지난번에는 주차 과태료 32,000원도 내라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연락하시더니 그깟 몇만 원 때문에 쪼잔하게. 그 말은 네가 그깟 몇만 원을 일주일 동안 안 줬다는 말 아니야? 너는 땅 파면 32,000원이 나와? 그리고 너한테 보내준 금액 봐봐라. 그게 몇만 원 가지고 될 일이야? 돈 떼먹은 건 넌데 왜 늘 엄마를 치사한 사람을 만들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엄마가 치사한 거죠. 제가 뭐 몇천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혜선이한테도 전화하셔서 돈 얘기하고요.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네가 창피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남의 돈을 가져가서 안 주는 거지. 어디 가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남의 돈 함부로 여기지 마. 네 돈만 소중해. 진짜 서운하네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한성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지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단돈 10원도 아까워하고 부모 지갑에 있는 돈은 남의 돈인 아들 며느리. 자잘한 돈이라고 우습게 보고 빌려가면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돈 갚으라는 소리는 듣는 사람만큼이나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작은 돈부터 큰 돈까지 늘 말로는 빌려달라는데 정작 돌려주진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못된 버릇을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때문에 나간 돈을 합치면 과장을 보태서 차 한 대 값은 될 듯 했습니다. 한 씨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푼돈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며 도리어 사람을 쪼잔한 부모로 만들어버렸죠. 기왕에 쪼잔한 사람이 된 거, 정말 치사스러운 게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한 씨 부부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지석입니다. 아들은 20대에 취직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크다. 집이 뭐가 커? 그게 아니고 지석이가 없으니까 우리 둘이 살기에 너무 크다는 거지. 그건 그러네. 아들이 없으니 방이 남아돌았고 잡동사니들을 치우니 남편의 말처럼 집이 휑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이제 그놈 장가 갈 일만 남았는데 이 집에서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사라도 가게? 좀 작은 데로 가면 어떨까 하는데. 한 20평짜리나 뭐 더 작은 데도 좋지. 그래? 이 집은 팔어. 그럼? 팔아서 조그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 사서 월세 받아도 좋지. 지석이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자금도 되고. 아무튼간 여러모로 작은 집 가면 좋지 않겠어? 한 씨도 좋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한 씨 부부는 바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집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 없어? 없어서 내가 해봤는데 본다는 손님이 없다 그러던데? 이사는 했는데 비워둔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했지만 상황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놨던 금액에는 충분히 팔릴 상황이었지만 어쩐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뚝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게. 지난달보다도 5천은 올랐다던데. 그러면 전세라도 놓지 뭐. 그러자. 그럼 전세금으로 오피스텔 같은 거 사두면 되지 않을까? 당신 말처럼. 부동산에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면서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게 어떻냐며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 부부도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렇게 신혼부부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꽤나 오래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이제 좀 팔까 싶었는데 아들이 결혼 소식을 알리며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집값을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 낳고 살려면 집 크기도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도와주셔도 어느 정도 대출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예산 안에서 갔으면 좋겠지만 아들은 더 넓은 곳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대출 받으면 이자도 내야 하고요. 여러모로 아깝잖아요. 언제 돈 모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엄마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지금 비워져 있는 거요. 한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아들. 한씨는 아들의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 거, 그 집에서 살게 하면 여러모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 주게 되는 꼴이지만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 어차피 우리 죽으면 지석이 줄 거 미리 준 셈치지 뭐. 그래서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한씨 부부는 이제 아들을 위해서 돈 나갈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집까지 해줬으니 부모로서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한씨와 남편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셨어요? 그래, 아빠랑 들어와 있어. 축의금 내는 곳으로 와. 아들이 결혼하고 반년이 안 되었을 때 시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한씨 부부. 며느리는 몸이 아파 오지 못했고 아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예식장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들이 예식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도착을 했죠. 축의금 내셨어요? 우린 냈지? 아, 난 얼마나 내야 되지? 너는 지영이가 결혼할 때 20만 원 따로 했다며. 너도 20은 해야지. 그러자 아들이 난감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늦어서 급하게 오는 바람에 돈을 못 뽑아왔는데. 현금 있으세요? 그러면서 주머니를 뒤지는 신용을 했지만 지갑도 들고 다니지 않으면서 괜히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씨는 오다가 1층 로비에서 현금 인출기를 봤었는데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홀에서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여보, 현금 가지고 왔어? 잠깐만. 남편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서 아들에게 건넸죠. 조금 있다가 예식 끝나고 이체해 드릴게요. 아들은 걱정 말라며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았습니다. 한씨 부부는 아들과 함께 서둘러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밥까지 먹고 나왔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돈은 집에 가서 보내드릴게요. 휴대폰으로 보내도 되는데. 정신없는데 뭘 밖에서 보내요. 집에 가서 꼭 드린다니까요. 네가 신용이 있어야 말이지. 한씨의 말에 아들이 발끈했습니다. 20만 원이 없어서 안 드리겠어요? 드린다니까요. 한씨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며 휴대폰에 메모를 했습니다. 아들 축의금 20만 원. 그러자 아들이 별걸 다 메모해 놓는다며 투덜거리면서도 끝까지 집에서 주겠다기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주지 않았고 다음 날 오후까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로 달라고 하기에도 속이 좁아 보이니 재촉하기 전에 아들이 주길 바랐죠. 아이고 곧 주겠지. 그리고 안 주면 또 어때?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한씨는 어쩐지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월요일 오후에
마트에 다녀오기 위해 외출했던 한 씨는 우체통에 꽂힌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들고 집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니 한 씨의 것이 아니었죠. 아이 진짜. 이것도 왔네. 뭔데? 과태료 고지서. 지석이 거야. 결혼 전에 차를 살 때 수입이 없던 아들이 한 씨의 이름으로 차를 샀었는데 결혼한 지 반년이 다 돼가는데도 주소를 바꾸지 않아서 계속해서 한 씨가 우편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과속, 주차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꼴로는 받은 듯 했습니다. 한 씨는 휴대폰을 들어서 고지서 내용이 화면에 들어차도록 한 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도 찍고 여러 장을 찍은 뒤에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많이도 나왔다. 정말? 얼마짜린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12만 원. 뭐야? 남편도 놀랄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빨리 내면 깎아주는데 그래도 9만 6천 원이네. 아이고, 하필이면 왜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랬는지. 과태료만 아껴도 차에 기름을 한 번 더 넣을 텐데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유가 있었죠. 한 씨가 사진을 보내고도 한참 동안 대답이 없는 아들. 사진을 보낸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이번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아들에게 한 씨가 말했습니다. 메시지 못 봤어? 사진 보냈는데? 네, 못 봤어요. 무슨 사진이길래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세요. 하도 확인을 안 하길래.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잠깐이면 돼. 과태료 나온 거 찍어서 보냈어. 그러자 아들이 짜증스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계좌에다가 과태료 얼른 내고. 어제 지영이 축의금은 엄마한테 넣어. 알겠지? 지금 그거 말씀하시려고 전화까지 한 거예요? 저 지금 바쁘니까 대신 좀 보내주세요. 아니야. 지금 네가 보내. 알겠지? 바쁘다니까 끊을게. 한 씨는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1분 뒤에 다시 한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어떻게 입금을 하라는 거예요? 사진이 왜? 흐려서 숫자가 잘 안 보여요. 사진이 어떻게 찍혔나 다시 확인하려던 찰나에 아들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내면 제가 엄마 통장으로 입금할게요. 아냐. 지금 바로 다시 찍어서 보내줄게. 아, 어차피 축의금도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한 번에 엄마한테 입금하는 게 낫죠. 너 또 안 줄 거잖아. 그러자 이번엔 아들이 짜증을 내며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러세요? 바빠 죽겠는데. 얼마 안 하면 좀 직접 냈으면 싶었습니다. 너 이번에는 꼭 넣어줘야 해 그럼. 알았어요. 바빠서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도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번 한 씨가 낸 것은 아니었지만 한 씨가 먼저 내고 아들이 입금해주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한 씨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계좌번호의 과태료를 입금했습니다. 또 기한을 지났다가는 24,000원이 올라가니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아들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찍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들은 이런 한 씨를 쪼잔하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자식인데 좀 내주면 어떻냐고 말이죠. 한 씨도 분명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두 번이었다면 한 씨도 아들의 말처럼 별거 아닌 금액 대신 내준 셈 쳐줬겠죠. 그런데 당연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습범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원래도 이랬나 물으면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식과 돈 얼마 내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세어가면서 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근데 결혼해서 가정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이제는 한시도 확실히 느낄 만큼 짠돌이가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돈에 예민하고 어지간하면 아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일이 없었죠. 그런 한시의 추측이 영 틀린 것도 아닌 것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주말에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아, 지난번에 지석 씨가 두고 간 외투요. 그거 가지러요. 명절에 그거 입는데요. 근처 지나다가 생각나서 왔어요. 아, 그거. 한씨는 한 달 전에 아들이 놓고 간 외투를 작은 방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마침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한씨에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마트 가려고 했는데. 아, 마침 잘 왔다. 같이 좀 들러서 사돈 선물 좀 가지고 가. LA 갈비나 한우 세트 같은 게 있으면 사서 미리 보낼 생각이었는데 며느리가 와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미리 전달하면 그걸로 명절의 요리도 할 수 있으니 말이죠. 며느리는 흔쾌히 한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도 선물 줄 사람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마트에 가려고 했어요. 한씨는 며느리와 함께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물건을 골랐죠. 한씨는 식재료와 함께 사돈의 선물을 골라서 카트에 담았는데 며느리는 더 바빴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선물을 할 모양인지 작은 선물 세트들을 여러 쌓아 올렸습니다. 부모님 드릴 선물은 샀어? 아들이 그런 걸 잘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에도 한씨가 일러줘서 사갔으니 말이죠. 아, 맞다. 안 샀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도 명절에 부모님 댁에 빈손으로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암소한 우구이 세트를 2개 골랐습니다. 하나에 28만 8천 원짜리였죠. 하나는 한씨 부부의 몫인 듯 했습니다. 사뒀다가 명절에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어머님이 가져가실래요? 뭐하러 도로 가져갔다가 또 가지고 와? 그냥 내가 가져갈게. 계산하고 드릴게요. 그럼 한씨가 먼저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았고 며느리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씨가 계산을 마친 뒤에 장바구니에 장 본 것들을 담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큰일 났네. 왜 그래? 휴대폰만 들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결제가 안 되네요. 며느리가 고른 선물 세트들은 이미 절반 이상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대 옆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뒤로는 줄이 무척 길었죠. 어떡하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바코드를 다 찍은 직원이 일행인 한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한씨는 할 수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7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긁혔습니다. 죄송해요. 생각을 못했네요. 이따가 집에 가서 입금해 드릴게요. 어쩐지 익숙한 레파토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돌아갔고 한씨는 자신이 계산한 한우 세트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 며느리가 비싼 한우 세트를 준다고 할 때는 뿌듯함이 들었었는데 이걸 내가 냈다고 생각하니 쓸데없이 비싼 걸 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처럼 며느리는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절에 가서 드릴게요. 불안한데?
그리고 돈도 없이 마트에 가는 애가 어딨어. 그러자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걸 떼먹겠어요. 그리고 혜선이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핸드폰에 등록을 안 해놨대요. 깜빡했다고. 그럼 계좌이체 해줘. 참나, 한우 세트까지 가져가셨다면서요. 좋은 마음으로 사서 드린 건데 돈 때문에 이러셔야 해요? 그러면서 치사스럽다는 말을 덧붙이는 아들. 뭐든지 치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려는 아들이 얄미웠습니다. 자식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못 살게 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참 징글징글했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데 왜 자꾸 한 씨에게 돈을 내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너, 엄마가 다 달아두고 있어. 한 씨의 말에 아들은 콧방귀를 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아들과 돈에 얽힌 크고 작은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손주가 생기고 그 손주가 돌이 될 때까지도 아들의 과태료 고지서는 한 씨의 집으로 날아오고 있었을 정도이니 말 다 했죠. 그나마 강경하게 나가면 마지못해 돈을 갚곤 했지만 거기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돌잔치 날, 한 씨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잠깐 부동산에 들려야 해. 왜요? 오피스텔 계약서 써야 되는데. 세입자가 꼭 오늘 오전에만 시간이 된다고 했대. 아, 그럼 거기 갔다가 바로 오시는 거죠? 그래. 아빠랑 그쪽으로 갈게. 하필이면 손주 돌잔치 날 오전 10시에 부동산에 들러야 했습니다. 돌잔치가 12시인데 그래도 30분 전에는 도착해 있어야 하니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한 씨 부부가 서둘러 부동산에 도착해서 도장도 찍었는데 세입자가 계약금이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계약금 300만 원을 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뽑아온 것이었죠. 아, 돈을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아, 네. 부모님이 이렇게 주셔서 입금을 해야 하나요? 아, 아니에요. 은행에 들릴 시간이 없는데. 큰 돈을 가지고 다녀야 하니까요. 괜찮아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계약서와 계약금을 챙겨서 서둘러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돌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갔죠. 손주를 위해 준비한 축의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아들이 한 씨 부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잠시만요. 왜? 그러자 아들이 손짓을 하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홀 밖으로 나가자 한쪽에선 축의금을 정리하고 있었고 한쪽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비용 결제해야 하는데요. 혹시 지금 현금 뽑을 수 있으세요? 뜬금없는 말에 한 씨가 눈을 크게 뜨자 아들이 민망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많이 해준대요. 축의금 들어온 걸로 하면 되지 않아? 이거 지금 일일이 봉투에서 돈 빼고 있긴 한데 시간도 걸리고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해서요. 저기 코너에 현금 인출기 있던데 우선 거기서 좀 뽑아서 주시면 제가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그럴 거면 네가 계좌이체해서 결제하면 되잖아.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줘야 세일해준대요. 제가 지금 돈을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돈을 뽑기도 한다는데 왜 항상 한 씨 부부와 함께 있을 때만 아들은 결제가 안 되고 돈이 부족하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2번 다시 안 속는다고 다짐했었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어쩔 수 없이 가방에 들어있는 300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손주 돌잔치의 돈 때문에 신랑이 하는 모습을 누가 볼까봐 무서웠죠.
이거 계약금 받은 건데. 일단 그러면 이걸로 하고 부족한 건 축의금으로 해봐. 그리고 이건 꼭 줘야 하는 거 알지? 당연하죠. 하지만 돌잔치가 끝난 뒤로도 차일피일 미루며 300만 원을 주지 않는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 지석 씨가 드린다고 하던데요. 저는 모르고 지석 씨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무슨 이런 자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게 자식인지 도둑놈인지 헷갈렸습니다. 10,000원, 20,000원 작은 돈들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돈까지 매번 이렇게 힘들게 받아내야 하는지 몰랐죠. 사람을 꼭 이렇게 빚쟁이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들도 며느리도 괘씸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구짓도 한두 번이어야지. 그리고 자식이라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아들 말처럼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는 한시도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안 되는 사이에 야금야금 뜯어간 돈이 얼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 며느리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였습니다. 지들 돈은 아깝고 부모 돈은 한없이 우습게 보는 그 모습이 가장 괘씸했습니다. 이대로 또 스리슬쩍 넘어갈 셈인지 아니면 10번은 닥달을 해야 줄지 모르겠지만 이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을 테니 말이죠. 한 씨는 가계부를 폈습니다. 보통은 하루의 지출 내역을 휴대폰에 적어두었다가 옮겨 적었는데 자잘한 것들을 전부 쓰지는 않았어도 꽤나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하며 계산기도 함께 두드렸죠. 두툼한 가계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계산기에는 꽤나 큰 금액이 떠 있었습니다. 돌잔치 비용까지 합쳤기 때문에 수백이 되었습니다. 정리한 한 씨도 놀랄 정도였는데 이 모든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들은 더 놀랄 것 같았습니다. 한 씨는 계산기에 적힌 금액을 아들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러고는 밑에 적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빌려가거나 대신 지불하도록 했던 돈이야. 3일 안에 입금하도록 해. 그러자 그렇게 돈 얘기만 하면 답장도 잘 안 하던 아들이 1분도 안 되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돌잔치 비용 주신 거 300만 원 아니었어요? 그거 말고도 그동안 엄마가 다 달아두고 있다고 했잖아. 까먹은 것 같아서 보내준 거야. 너무 금액이 뜬금없잖아요. 생각도 안 나는 돈을 이제 와서 달라고 그러세요? 생각 안 나면 적어둔 거 하나씩 다 보여줄 테니까 주말에 한번 와라.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전부터 자꾸 돈돈거리세요. 저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으세요? 돈을 빌려줬고 안 갚길래 갚으라고 한 거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아주 많죠. 자식한테 그 정도 돈도 못 써요? 지난번에는 주차 과태료 32,000원도 내라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연락하시더니 그깟 몇만 원 때문에 쪼잔하게. 그 말은 네가 그깟 몇만 원을 일주일 동안 안 줬다는 말 아니야? 너는 땅 파면 32,000원이 나와? 그리고 너한테 보내준 금액 봐봐라. 그게 몇만 원 가지고 될 일이야? 돈 떼먹은 건 넌데 왜 늘 엄마를 치사한 사람을 만들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엄마가 치사한 거죠. 제가 뭐 몇천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혜선이한테도 전화하셔서 돈 얘기하고요.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네가 창피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남의 돈을 가져가서 안 돌려주는 거지? 남이요. 아니, 남보다도 더 한 것 같다? 어디 가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남의 돈 함부로 여기지 마. 네 돈만 소중해. 진짜 서운하네요. 누가 하고 싶은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푼돈 거리면서 정작 그만한 푼돈을 부모를 위해 써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거기에다가 5% 이자도 붙여서 보내. 알겠어?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돌잔치 비용 300만 원 보낼게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네가 다음에 얘기할 기회나 주니? 아, 도대체 속 좁게 왜 그러시는데요? 그 돈 없으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 며느리한테 베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돌잔치 비용도 그래요. 손주 위해서 대신 내주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괴롭히실 줄 몰랐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들으면 자식한테 돈 한 푼 안 쓰는 부모인 줄 알 듯했습니다. 한창 오르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 결혼시키면서 줄 생각으로 살라고 내주었고, 행사가 있으면 사돈 선물까지 꼬박꼬박 챙겼고, 아들 며느리 생일엔 용돈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출산할 때 산후조리원비도 군말 않고 내줬죠. 돌잔치 비용도 넉넉하게 넣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슬쩍 300만 원까지 챙기려는 심보가 고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씨가 내준 것이었고 그 외에 주고받는 돈은 확실하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가계부를 보면서 정리한 돈만 하더라도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800만 원을 의미 있게 줄 일이 있다면 흔쾌히 주겠지만 이렇게 얼렁뚱땅 갈취당하는 건 억울했습니다. 가져간 아들에게는 전혀 의미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나는 돈일 테니 말이죠. 그 돈을 갑자기 달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돌잔치 비용 빼고도 한두 달 월급인데. 너한테 큰 돈이면 엄마 아빠한테도 큰 돈이야. 진짜 이러실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선 그으시면 저도 그렇게 지낼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남처럼 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러면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몇 년 살았지? 2년 반? 좀 넘었나? 그동안 월세 계산해서 그것도 보내. 뭐라고요? 남한테 집을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그래. 이제 너희도 명절 선물 같은 거 주지 말어. 엄마도 너희 생일에 용돈 이제 안 줄 거고, 둘째 낳아도 산후조리원비 안 내줄 거고, 퍼주면서도 욕먹는 짓 그만할란다.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야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800만 원 보내면 돼요? 뒷꼬랑지는 왜 또 빼먹어? 그리고 월세도 보내라고 분명히 말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예정이 있으니까 빼줄게. 아니, 진심이세요? 지금까지 뭐 들었어? 그 돈이 지금 당장 어디서 나요? 월세까지 어떻게 내라고요? 그래, 엄청 큰 돈이지? 너희가 공짜로 누린 게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어?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사과를 해야 할 타이밍인데 자존심이 상하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일단 메시지로 보내신 돈 보낼게요, 지금. 월세는 큰 돈이니까 2주 시간 줄게.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큰 돈이긴 했지만 마련하기 불가능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이참에 정말로 아들에게 꼭 받아내서 본때를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지간히 하고 돌잔치 비용만 받지 그래.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받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재촉하지 않고 2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저녁에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바로 돈이 들어왔죠. 한동안은 한 씨도 그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아들 며느리. 너희 돈만 소중한 거 아니야? 너희한테 주는 돈도 엄마 아빠가 노력해서 번 거고, 알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 생기면 그땐 그 집에서 아주 쫓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 한 씨는 기가 팍 죽은 아들 며느리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 아파트는 곧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이번 일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진작에 넘겨주었다면 이런 협박도 통하지 않았을 테니 앞으로도 명의는 꼭 가지고 있자 싶었습니다. 그래야 부모도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자식들도 말을 들으니 말이죠. 그 뒤로 한 씨의 아들은 고지서를 자신의 집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 씨에게 이유 없는 돈은 받지 않게 되었죠. 명절에 자식을 못 오게 하는 건 엄마밖에 없으실 것 같네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는 명절에도 음식 안 하고 싶어. 몇 날 며칠 힘들고 내내 밥 차리고 치우고. 이제 좀 그만하자.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죠. 그냥 하는 말이 어디 있어. 너희도 내가 가면 불편하잖아. 나도 그래. 자식도 집 떠나면 손님인데 매번 그렇게 떠들썩하게 손님 맞는 게 쉽겠어? 그래도 명절에도 안 모이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어딜 가요?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오는 건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구명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구 씨의 주변만 보아도 다들 자식이 오는 것은 늘 반갑고 때로는 자식 집에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자식이 결혼하면 다 남이라며 욕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구 씨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게 다 지긋지긋했습니다. 구 씨만 보면 밥 타령을 하고 뭐든지 받아가려고만 하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이 집에 오면 뒤치다꺼리 하는 게 싫어서 원룸으로 이사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구 씨를 보며 자식들은 이런 효자들이 어디 있냐며 도리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남들은 다들 자식들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며 말이죠.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 방문이 귀찮고 불편한 것처럼 부모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구 씨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 씨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자식들의 방문이 꺼려진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는 이기적인 자식들에게 질려버렸기 때문이었죠. 구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았다면 더 그러했죠. 지금은 나아졌지만 구 씨 또한 당시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일이 가족들의 밥을 차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밥 차리고 치우고, 밥 차리고 치우고, 밥 차리고 치우고. 아들, 딸은 결혼할 때까지 독립하지 않고 집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수발은 전부 구 씨의 몫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구 씨가 60대 초반이 될 때까지도 지겹도록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평생 밥 타령만 들으며 살아서인지 구 씨는 이제 밥이라면 징글징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 씨도 또 밥상을 차려야 하는 때들이 있었죠. 결혼한 자식들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아들, 딸 모두 사는 곳이 멀지가 않아 언제고 마음먹으면 왕래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생일, 어버이날 등이 아니더라도 손주를 맡길 때도 왔고 저녁밥만 얻어먹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구씨는 남편이 죽은 뒤로는 쭉 혼자 지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단출하게 살았습니다. 밥도 하루에 2끼만 먹었고 반찬도 2~3가지에 밥은 냉동에 두었다가 전재란지에 돌려서 먹었죠. 남들이 보면 궁상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씨는 그게 편했습니다. 주말 아침 구씨는 아침 겸 점심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2개 꺼냈습니다. 어제 먹다가 넣어놓은 반찬이었는데 한 번 더 먹고 치울 생각이었죠. 그리고 냉동실에 얼려있는 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려는 찰나에 구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에 좀 갈게. 왜? 저녁에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애들 좀 맡기게. 둘째인 딸 김지우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3살이라 모임에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주말에 이렇게 종종 구씨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당연한 듯한 요구에 구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안 된다고 했다가는 또 징징대는 소리를 한참 들어야 했습니다. 강서방은? 같이 가지. 아들, 딸이 올 때면 늘 며느리나 사위가 동행했기 때문에 자식들의 방문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꼭 불편한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은 같이 먹자. 강서방은 닭도리탕 먹고 싶대. 엄마가 해준 거. 구씨는 알았다며 한숨 같은 대답을 흘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구씨는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꺼냈던 반찬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냉동밥은 다시 냉동실 안으로 들어갔죠. 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닭도리탕을 먹고 싶다고 했으니 닭부터 사와야 했습니다. 사위가 입맛도 까다로워서 김치도 새로 꺼내야 했고 및 반찬도 몇 가지 더 있어야 할 듯 했습니다. 조금 어수선해 보이는 것이를 보니 집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죠. 주말 아침에 앉아서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2시간 뒤쯤 딸이 도착할 때쯤엔 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맛있게 풍겼습니다. 혼자선 냉동밥을 먹지만 이 냄새가 좋다는 건 구씨도 알고는 있었죠. 밥은 다 됐어? 그래. 어서 앉아. 서경이는 밥 먹였어? 집에서 먹이고 왔지. 장모님이 해주신 밥 오랜만에 먹는 것 같네요. 그리 오랜만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게 2주 전이었으니 말이죠. 그러게. 시어머니 편찮으셔서 주말에 시댁에 가다 보니까. 이제 괜찮으시대? 네. 이제 괜찮으세요. 다행이네.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또 밥 차리며 간을 보고 해서인지 어쩐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전에 혼자 밥을 차릴 때까지만 해도 꽤나 출출했는데 말이죠. 딸과 사위는 구씨가 먹는지 안 먹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먹는지 굶었나 싶었습니다. 너희 밥 안 차려 먹어? 맞벌이하고 요리까지 하는 게 쉬워. 밥하는 거 너무 귀찮아. 거의 다 사 먹지. 구씨의 질문에 대답하는 딸을 손녀가 옆에서 귀찮게 했습니다. 엄마, 안 먹어. 입맛이 없네. 그래? 그럼 서경이 좀 봐줘. 나 밥 좀 먹게. 3살이 된 손녀는 한창 뛰기 시작한 때라 쫓아다니면서 돌봐야 하니 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손녀만 두고 돌아간 딸과 사위. 다음 날 아침까지도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아서 딸에게 전화했더니 한가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힘들어. 이따 오후에 갈게. 너희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되잖아. 아무리 친정엄마라고 해도 매번 이렇게 애를 놓고 가버리는 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프시대는데 어떻게 해? 다 나았다며? 애는 못 봐주시나 보지. 그리고 오후에 찾아온 딸은 또 사위와 함께 밥도 한 끼 얻어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이틀이 사라진 기분이 들었죠. 딸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첫째인 아들 김종우도 마찬가지로 구씨를 피곤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김장은 언제 하실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 김장이라는 소리에 벌써부터 지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면 먹을 일도 많지 않은데 자식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년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며 김장을 했지만 언제나와 같이 김장 타령을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사 먹자. 구씨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힘드셔서요? 그래. 요즘은 다 사 먹는다더라. 에이, 올해는 애 아빠랑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가씨한테도 연락해서 다 같이 하죠. 그러면 별로 안 힘들 거 아니에요. 사 먹으면 비싸기만 하고 진짜 맛없어요. 몇 년 전에도 사 먹자고 했다가 맛이 있네 없네 한참을 불평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하지만 딸에게 전화를 했지만 김치를 별로 먹지 않아서 작년에도 남았다며 올해는 안 줘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김장을 도우러는 오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한 번도 온 적이 없으니 이번이라고 다를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성화에 절인 배추를 사다가 김장 준비를 마쳤는데 당일이 되어서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쩌죠? 급하게 친정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당연한 듯 요구하는 자식들이 뭐 하나 제대로 도와준 적도 없으니 말이죠. 저녁에 들릴게요. 딸도 김치가 필요 없다고 하고 구씨도 많이 할 자신도 없어서 김장은 적당한 만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온 며느리는 김장을 해놓은 김치에 3분의 2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괜히 저 때문에 혼자 고생하셨네요. 그러면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죄송해서 재료값 좀 넣었어요.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가 4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돈은 안 받아도 되니 김장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다음 날 딸이 뜬금없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김장 맛있게 됐어? 몰라. 네 새언니는 맛있다고 그러던데. 정말? 한번 먹어보자. 딸은 구씨의 김치 냉장고를 열어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그러곤 손으로 쭉 찢더니 맨입으로 먹으며 말했죠. 오, 맛있네? 나도 좀 가져가야겠다. 그러더니 딱 3포기가 들어가는 김치통 하나만을 남기고는 다 챙겼습니다. 안 먹는다며? 그래도 있으면 먹겠지. 너희 둘 다 오지는 않고 김치만 챙겨가? 그러니까 사 먹자고 했는데 기어이 하자더니. 내가 그랬나? 새언니가 그랬지. 그리고 딸내미가 김치 좀 챙겨가는 게 아까워? 딸은 셀쭉하게 말하면서도 야무지게 김치통들을 차로 옮겼습니다. 반찬 해놓은 건 없어? 없어. 갑자기 와서. 하지만 뭐 하나 가져갈 것 없나 냉장고를 뒤지는 딸도, 구씨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며 오는 사위도, 하고 싶지 않았던 김장을 하게 하는 아들 며느리도 누구 하나 구씨가 필요로 하는 순간엔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간다거나
모임에서 다들 자식들이 효도 관광을 보내주거나 오래된 가구를 내다버릴 때에도 사소한 어떤 일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귀찮아했습니다. 구씨는 그런 자식들을 보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구씨를 밥 차려주고 반찬을 해주는 기계로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든 생일이든 무슨 날이든 자식들이 오는 게 점점 달갑지 않아졌습니다.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이는 1년에 몇 안 되는 날이라 남들에겐 큰 의미가 있고 기쁜 날이겠지만 적어도 구씨에겐 두려운 날이 되어버렸죠. 매년 자식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면 며칠을 알아 누워야 했습니다. 옛날이야 자식들 시키고 며느리도 시키고 그랬지만 요즘엔 그럴 수 있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숟가락 하나 놓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지난 몇 년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다 구씨 혼자 감내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오라고 그렇게 말해도 오기 싫어 죽겠는 게 눈에 보이니까 기분 상하던데. 며느리?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똑같아. 명절에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싫은가 봐. 서운해 죽겠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친한 이웃은 구씨와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씨는 차라리 이웃의 아들처럼 오고 싶지 않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면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말은 안 해도 엄청 좋아할걸? 특히 며느리. 다 부모 서운할까봐 오는 거지 지들도 좋아서 오겠어? 하지만 구씨라고 그런 말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저들이 오겠다는데 막을 수가 없었죠. 몇 년 전 설에 다 같이 모였을 때도 분명히 구씨의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명절이라고 꼭 이렇게 다 같이 올 것 없어. 지우, 너는 차라리 시댁에 더 있던가? 에이, 나도 친정이 편하지. 어머님, 저는 갈 친정도 없는데요. 아들의 결혼 후 혼자 계시던 안사동까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의 말에 구씨가 얼른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니면 너희끼리 여행이라도 가고 해. 요즘엔 부모한테 안 가고 다들 여행 간다며? 뭐? 그럼 엄마는 혼자잖아. 원래 혼자 사는데 명절이라고 뭐가 달라? 그러자 희한하게도 자식들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구씨도 이렇게 말하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니면 밖에서 만나서 외식 한번 하고 헤어지면 되잖냐? 그래도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다 같이 모여서 잔치상에 밥 먹겠어요. 맞아요. 장모님, 저희 맨날 배달 음식 먹고 사는데 집밥 먹는 거 저는 좋은데요. 맞아. 애들도 있는데 나가서 먹으면 힘들기만 하지. 남매나 며느리, 사위 모두 사이가 나쁘지 않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구씨는 자식들과 입장이 달랐습니다. 명절에 오면 고생하는 건 구씨뿐이었기 때문이었죠. 참 꾸준히 와서 하루 이틀씩 자고 가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굳이 오겠다는 거 쫓아낼 수도 없어서 매년 무슨 날만 되면 시집살이하는 며느리 마냥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난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이 오기 전부터 청소도 해야 했고 제사는 안 지내도 여럿이서 먹을 밥상을 차리려면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비찜 했어? 그래. 잡채는? 강서방 잡채 좋아하는데? 했으니까 접시에라도 좀 덜어. 아이 진짜 시댁에서도 일하다 왔는데 친정에서까지 내가 해야 해. 딸은 애를 본다는 핑계로 부엌을 나갔습니다. 아들과 사위는 벌써부터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구씨는 꼭 잔칫집에 일하러 온 식모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애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누구 하나 구씨를 도와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나 딸만 왔다면 덜 신경이 쓰였을 텐데 사위나 며느리가 있어서 밥도 대충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거 말고 좀 더 두꺼운 이불 없어요? 밤에 춥던데. 장롱해봐. 솜이불 있어. 뭐가 뭔지 모르겠던데. 어머니가 좀 꺼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숨쉬듯이 구씨를 부리는 자식들. 그런데 그런 자식들은 그런 게 구씨를 위하는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잠들고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 구씨도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쯤 문득 잠에서 깨자 거실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식들이 보였죠. 솔직히 이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 맞아. 나 회사 동료도 명절에 시골 가기 너무 싫다고 명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그러고 보면 새언니도 대단해요. 저는 좋은데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어머님이 그리고 시집살이도 안 시키시잖아요. 아무튼간 우리 엄마는 복 받았어. 불편해도 늘 와서 이렇게 자식들이 다 효도하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색내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식들이 정말 효자 효녀였다면 엄마가 자신들의 집에 가더라도 구씨가 하는 것만큼 대접을 해줘야 맞았습니다. 구씨는 얼마 뒤에 잠깐 들른 아들네 집에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푸대접도 대접이라면 말이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애들도 숙제랑 공부도 해야 되고. 뭘 내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구씨네 집에 오면 내 집처럼 드러누워 있던 며느리는 구씨가 방문하니 표정을 숨기질 못했습니다. 자고 가실 거예요? 아니, 하도 반찬 타령해서 전해주려고 들렸다. 그제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짓는 아들 며느리. 밥상이라도 차려주길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이게 아들네가 말했던 효도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 밥도 한 끼 못 얻어먹고 나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건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구씨도 집에 자식들이 오면 불편한데 반대의 경우엔 더하겠죠. 하지만 왜 자기들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뉴스에 나오는 자식들처럼 폐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고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쁜 자식들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자식이기에 분명 이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늘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구씨가 자신들에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구씨에게도 기쁜 일이라고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죽을 때까지 자식들 대접만 내주다가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씨도 자식들과 조금 거리를 두며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엄마가 묵은지 좀 가지러 간다는데요. 묵은지 얼마 없어. 그냥 사 먹어. 몰라요. 비싸대요. 명절을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씨는 더 이상 자식들이 자신의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반찬도 김치도 어지간하면 사서 먹어. 널린 게 반찬 가게인데 아무렴 엄마가 하는 것보다 맛없겠니? 그러자 아들은 무척 섭섭해했습니다. 이런 구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진짜 이상하네요. 주변에 들어보면 다른 엄마들은 반찬에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김장해서 준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먹고 싶어도 못 먹네요.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자식들 먹이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지. 언제까지 너희 먹을 것까지 해줘야 하는 거야?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매일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그건 알았어요. 근데 묵은지는 애엄마가 꼭 엄마가 담근 걸로 가져와야 한대요. 그럼 명절에 가서 챙겨올게요. 또 그놈의 명절 얘기를 꺼내는 아들의 말을 구씨가 막았습니다. 이번 명절에 모임에서 여행 가기로 했어. 네? 여행을요? 그래. 여럿이서 같이 가기로 했어. 명절에요? 그분들은 자식들 없으시대요? 자식들도 요즘엔 다 지들끼리 놀지.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딜 여행이라도 가던가 하라는 말이지. 갑자기 어디로 여행을 가요? 아니면 집에서라도 너희들끼리 오붓하게 있어. 아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몇 번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여행 일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편히 쉬고 싶었죠. 그런데 오지 말라고 했다가는 서운하네 어쩌네 잔소리만 들을 게 뻔해서 하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구씨의 입장에선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여행 일정이 있다니 어쩔 수 없었는지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에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웬 여행이냐며 그럼 명절에 누구 집에서 모여야 되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오빠가 우리 집으로 오겠다는데. 나도 시집에 있다가 돌아와서 또 손님 맞으려면 힘든데. 그럼 네가 가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새언니가 안 된다잖아. 참나. 시켜 먹자고 그래도 힘들다고. 그러면 그냥 따로 쉬면 되지. 안 그래도 그렇게 해야겠어. 나는 뭐 안 힘드나? 아무튼 새언니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한다니까. 그건 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말은 구씨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명절. 세상 편했습니다. 밥도 평소처럼 간단하게 차려 먹고 거실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자니 몸도 마음도 편했죠. 아들, 딸들도 다들 저들끼리 알아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휴 첫날 저녁 늦은 시간에 소파에 드러 누워있던 구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멈추고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주보게 된 아들과 구씨. 엄마, 여행 안 가셨어요? 등 뒤로 땀이 삐질 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둘러대려고 입을 여는데 그보다 먼저 아들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여행 안 가신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 왜 집에 계시면서? 아들이 빈 김치통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명절에 자식을 못 오게 하는 건 엄마밖에 없으실 것 같네요. 저들도 서로 집에 찾아가는 게 달갑지 않아서 안 모이기로 했다면서 어째서 구씨는 그러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도 음식 안 하고 싶어. 몇 날 며칠 힘들고 내내 밥 차리고 치우고 이제 좀 그만하자.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차라리 밖에서 사 먹자고. 아니면 따로 여행을 다니자고.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죠. 그냥 하는 말이 어디 있어. 너희도 내가 가면 불편하잖아. 나도 그래. 밥 차리는 것도 신경이 쓰여 힘들고. 자식도 집 떠나면 손님인데 매번 그렇게 떠들썩하게 손님 맞는 게 편하겠어? 그리고 김치도 좀 사 먹고 말이야. 구씨가 바닥에 놓인 김치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사 먹는다 쳐요. 그래도 명절에도 안 모이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어딜 가요?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오는 건데. 그 말에 또다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그 고생을 해가면서 자식들 맞이하는 건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할 자신도 없었죠.
그런데 아들은 나름 절충안이라며 제안을 했습니다. 음식 차리고 준비하는 게 힘드시다는 거죠? 그럼 명절의 음식은 각자에서 오는 걸로 하죠. 사오든 시켜 먹든. 엄마는 밥 차리지 마세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좋아했겠지만 조용히 혼자 있는 명절이 더 좋았습니다. 아무리 각자 음식을 싸와도 그것들을 차려내고 치우고 청소하고 전부 구씨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구씨의 집에서 모인다면 말이죠. 아들은 그것만큼은 해야 된다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구씨도 머릿속으로 반짝하고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자식들이 못 찾아오도록 하자 싶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집에 있어도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환경이면 누구도 서운하지 않겠다 싶었죠. 아들을 그렇게 보낸 뒤에 구씨는 그 이야기를 이웃에게 했습니다. 뭐? 원룸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이 돼? 왜 안 돼? 짐도 없고 혼자 사는데 작은 집에서 살면 좋지. 그래도 원룸은 좀 그렇지 않을까? 초라해 보이잖아. 차라리 오피스텔로 가. 좀 느낌이 덜하잖아. 이웃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구씨는 자식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살기엔 크기도 컸습니다. 청소하려면 허리가 아파서 방 2개는 사용도 안 하고 열어보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구씨도 엉뚱한 생각이다 싶었지만 고민해보면 할수록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1인 가구가 살기에도 편리할 것 같았고 또 그렇게 되면 명절이고 뭐고 구씨네 집에서 모이자는 소리는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딸에게 하자 경악을 했습니다. 뭐? 오피스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말이 왜 안 돼?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지내는 노인들도 정말 많다더라. 그건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갈 수나 있겠어? 좁아서. 그리고 석영이도 못 맡기지. 아니야. 마음 정했어. 청소하다 골병 날 것 같아. 저기 대학병원 옆에 오피스텔 있지.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 거기 보고 왔는데 좋더라. 병원도 가깝고 너희들도 나중에 엄마 병원 드나들게 되면 데려다 주고 그런 거 힘들 거 아니야. 병원 얘기를 하자 딸도 그런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오는 게 좋네 싫으네 했다가는 또 서운하다고 난리칠 텐데 집이 커서 이렇게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딱히 말릴 명분이 없었죠. 그렇다고 구씨도 자식들 피해서 허름한 골방에 들어가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좋고 건물도 깔끔하고 전망까지 좋은 곳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몇 달 뒤에 정말로 이사를 했죠. 결과적으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오피스텔을 사니 차익이 남아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를 느끼게 되었고 낡은 짐들을 정리하니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곳이라 편했고 청소도 10분이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작은 공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김장 안 하시겠죠? 이사한 후 며느리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김장은 무슨 김장? 김치 냉장고도 없애버렸어. 둘 데도 없어서. 그리고 이 좁은데 배추 늘여놓고 어떻게 김장을 하겠니? 그렇죠. 어쩌니 반찬도 이제는 사 먹어 알았지? 부엌도 좁아서 요리고 뭐고 못하니까. 알겠어요. 핑계가 참 좋았습니다.
딸도 이사 후에 한 번 와보곤 손주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좁은 곳에서 애를 돌볼 환경이 되지 않으니 말이죠. 그리고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명절부터는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오실 거죠? 그래. 당일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게. 그렇다고 자식들이 안 보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명절엔 이제 구씨가 자식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결정이었죠. 아들과 딸은 서로 절충을 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식구가 없어서 어디 갈 일이 없으니 반강제적으로 장소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 대신에 딸은 음식값을 대기로 했죠. 구씨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낮에 갔다가 자식들이나 손주들 얼굴 보고 챙겨주는 음식 먹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쉬면 되니 말이죠. 앞으로 자식들이 고생 좀 하겠다 싶었지만 그렇게 모이고 싶다는데 모이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두었습니다. 나중에 힘들면 나가서 사 먹자는 말이 나올 테죠. 진작에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너희가 오는 게 싫다고 왜 말을 안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구씨는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저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또 원망하게 되는 일은 그만하자 싶은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자식들과 사이도 틀어지지 않았고 지금의 삶도 매우 만족을 하고 있었으니 누구도 마음 상하는 일 없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돈 좀 있다고 유세를 하세요? 무시라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요. 돈 가지고 애들 좌지우지하고 그러지 마세요. 좌지우지 하다뇨?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맞잖아요. 돈 좀 있다고 애 돌잔치까지 와서 갑질을 하고 말이에요. 사돈,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고 차시고 기분이 너무 안 좋네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돈으로 꼬셔서 뺏어가더니 그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제 기분이 좋겠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뺏어가긴 누가 뺏어갔다고 그러세요. 저희는 절대 무시한 적이 없고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랑 사위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걸 꼭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해줘야겠어요. 너희도 그러는 거 아니다. 부모를 똑같이 존경해야지. 돈 있다고 더 존경하고 돈 없다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지호, 너는 집 좀 해왔다고 남편 깔보면 안 되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신정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과 사위를 위해서 아낌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먹고 살기 힘든 요즘에 좀 더 여유가 있는 부모가 자식을 챙기고 싶어서 도와줬는데 사돈은 그게 자신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돈 있다고 유세를 떨지 말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어째서 자신의 자식에게 잘하는 처갓집 식구를 이처럼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반대되는 입장이었다면 신 씨는 참 고마웠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불만이 있어도 가려 말해야 하는 게 사돈지간인데 신 씨의 사돈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쏘아대는 사돈네. 무슨 자격지심으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신 씨도 더 이상은 도저히 참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으로 생색내지 말라니까 본때를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신 씨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지효입니다. 신 씨의 딸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곧바로 직장에 들어갔고
그때까지도 신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신 씨도 몇 번 본 적이 있던 딸의 남자친구는 성격이 좋고 다정해서 신 씨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딱 30이 되었을 때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준석 씨랑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 정말이야? 너무 잘 됐다. 신 씨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딸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근데 고민이 있어. 준석 씨 쪽이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왜? 뭐가 걱정인데? 무슨 문제 있대? 신 씨가 의아하게 묻자 딸이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어려우신가 봐. 그래서 결혼하는데 지원을 못 해주신다고 그러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자식 결혼에 돈을 보탤 수 있는 건 아닐 테니 말이죠. 근데 내가 걱정되는 건 그동안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다달이 드렸었나 봐. 근데 부모님이 결혼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씩은 받기를 원하신대. 그래서 모아둔 돈은 없대? 아니, 그 와중에 돈은 착실히 모으긴 했더라고. 근데 사정이 그러니까 나도 고민이 돼. 받지는 못하고 계속 도움만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몇십만 원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 30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큰 돈이잖아. 딸은 심각하게 말을 했고 신 씨 또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감부터 느끼게 되니 망설여지는 게 이해가 갔죠. 하지만 신 씨도 남편과 함께 정말 없이 시작했고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죠. 그래서 만약 그게 딸의 결혼에 있어서 유일한 장애물이라면 사람을 먼저 보라고 해주고 싶었습니다. 신 씨가 보기에도 사위는 사람이 참 좋았으니 말이죠. 딸은 신 씨의 말을 듣고 자신도 결혼은 꼭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고민도 하고 있는 거겠지. 신 씨가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은 아니었고 이미 딸의 마음은 많이 기울어진 듯 했습니다. 신 씨도 사돈의 재산 상황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경제 활동은 하고 있다고 하니 말이죠. 그런 생각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은 엄마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 너희 생활비 부담은 좀 덜할 거 아니야. 그러자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래. 집이야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요즘 집 사는데 남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빠 말이 맞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생활비 조금씩 드리는 거는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 딸은 무척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비 사위도 마찬가지였는지 그날 저녁에 따로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잘 살겠다고 젖은 목소리로 말하는 예비 사위 덕에 신 씨 부부는 집을 사주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았죠. 그렇게 신 씨는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웬만하면 딸내가 하자는 대로 사돈네가 하자는 대로 마쳤습니다. 이왕 시집 보내는 거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기쁘게 진행했으면 해서였죠. 그리고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신 씨는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위가 승진했을 때나 각종 기념일에는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려고 노력했죠. 맞벌이를 하니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딸이 힘들게 사는 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이시라며? 지호 네 통장으로 돈 보냈어. 봉투에 잘 담아서 좀 전해드려.
주변에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현금으로 선물 드리는 게 제일 좋다더라. 사돈지간에도. 그래? 좋은 생각 같아. 필요 없는 선물 사드리느니. 내가 전해드릴게. 그래. 근데 환갑 여행 간다고 했잖아. 준비는 잘했어? 안사돈의 환갑에 가족여행을 간다며 얼마 전부터 딸이 분주했습니다. 신 씨의 질문에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큼직한 것들은 예약을 했는데 돈 정말 많이 든다. 안 그래도 안사돈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한바탕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고서방은 가지 말자고 그랬다며. 그렇긴 해도 시어머니 환갑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셔서 내가 그냥 가자고 했지. 다음 달에 허리띠 졸라매야 해. 이세 계획을 하고 있던 딸은 애 키우면 돈이 많이 들 거라며 각종 적금에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큰 지출이 있으니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죠. 사위가 오히려 해외여행은 가지 말자고 말렸다는데 그러다 보니 사돈네가 한참 시끄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게 됐으니까 잘 모시고 다녀와. 그리고 그 다음 해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작년엔 시부모님 모시고 다녀왔으니까 올해는 엄마 아빠랑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하는데 어때? 딸의 말에 신씨도 반가웠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난 뒤로 자주 보지 못했는데 남편의 생일을 핑계로 함께 여행한다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았죠. 고서방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어디 가면 좋겠어? 딸과 사위의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돈네 환갑 여행에서 돈을 많이 써서 한동안 짠순이처럼 살았던 딸을 알기에 신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적한 데 갔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알아서 알아봐줘. 그리고 여행 경비는 엄마 아빠가 낼게. 그러자 딸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야. 그걸 왜 엄마 아빠가 내? 시부모님 모시고 갔을 때도 우리가 냈어.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지. 무슨 스포츠 경기 아니? 어차피 엄마 아빠도 여행 한번 가려고 했었어. 너희 둘만 추가하는 거니까 여행 경비는 엄마가 낼게. 그 돈 있으면 너희 둘이 맛있는 거 사 먹어. 저금하던가? 미안해서 그렇지. 뭐가 미안해. 누가 내면 어떻다고. 여유 없으면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했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래도 너네보다 형편이 더 낫잖아. 그래서 남편의 생일에 여행지에 갔을 때 대부분의 경비를 신씨 부부가 지불했습니다. 사위는 딸과 마찬가지로 신씨 부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장모님, 이번 식사 비용은 제가 결제할게요. 그래? 고마워. 맛있게 잘 먹을게. 사위가 식사 비용을 간혹 계산하겠다고 나서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딸이나 사위의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였죠. 식당에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만. 시어머니 전화가 와서. 그래. 전화 받고 와. 딸은 식사를 기다리다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꼭 모시고 좋은 데로 여행 한번 갈게요. 너무 좋지. 그렇게 하자. 사위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딸이 전화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사돈도 딸내가 해외에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전화를 건 것을 보면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표정도 밝지가 않았죠. 무슨 일 있으시대? 하지만 신씨의 질문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위도 무슨 일인지 궁금한 눈치였지만 딸은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두세 통씩 울리는 딸의 전화. 모두 다 시어머니라고 적혀 있는 발신자였습니다.
보다 못한 사위가 울리고 있는 딸의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리 줘. 내가 받을게. 그리고는 어디론가 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왔죠.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뭐 좀 물어보신다고 전화하셨대요. 그렇다고 국제전화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계속 물어볼 수는 없었죠. 그런데 안사돈은 계속 딸과 사위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엔 낮엔 휴대폰을 꺼놓기까지 했습니다. 무척 신경 쓰이는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신 씨는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지효야, 너한테 내가 면목이 없다. 오빠가 무슨 잘못이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으시는 걸. 근데 도대체 왜 그러셔? 뭐 먹었냐? 어디서 자냐? 돈은 얼마나 쓰냐? 이런 걸 왜 계속 물으시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여행을 안 갔던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겠다. 진짜. 우리가 돈 많이 쓸까봐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정작 엄마 환갑에는 우리가 다 냈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모시고 온 여행이 왜 그렇게 못마땅하신 건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여행 경비 대주신 것도 알고 계신데 그래? 그냥 심술 부리시는 거야.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내가 알아서 할게. 여행 망쳐서 미안해. 딸은 깊은 한숨을 쉬었고 사위도 못지않게 괴로워 보였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사돈네는 신씨 부부가 딸 사위와 함께 여행 온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자고 했던 여행인데 괜히 분란이 생긴 것 같았죠.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남편과 사위는 상점에 들렀고 딸과 단둘이 되자 신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젯밤에 고서방이랑 하는 얘기 들었어. 그러자 딸이 깜짝 놀라더니 잠시 침묵 후에 입을 뗐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 여행 가서 다 쓰냐고 그러셨어. 너희 경제 상황을 걱정해서 하신 소리 아니야? 뭐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엄마가 우리한테 도움 많이 주는 거 아시면서도 꼭 그렇게 말씀하셔. 엄마는 우리한테 주기만 하잖아. 그래도 각자 사정이 있는 거지. 오늘 보니까 고서방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잠 못 잔 모양인데 네가 잘 챙겨. 시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알았어. 하지만 여행을 끝낸 뒤로도 딸은 괴로워 보였습니다. 언뜻 듣자 하니 사돈네가 자꾸 신씨 부부가 딸의 집에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자주 방문을 하는지, 그래서 사위를 부려먹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물으며 구박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신씨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마음이 컸습니다. 신씨보다는 많아도 그래도 비슷한 연배일 텐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푸념하면 그저 시부모님에게 잘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딸이 잘하면 언젠가는 며느리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까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곧 임신을 했고 이듬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 남편과 함께 손주를 보러 찾아갔죠. 안녕하셨어요. 미리 약속하고 찾아간 딸내는 먼저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사돈이 있었는데 와 있는 줄 몰라서 조금 당황했죠. 지효야, 이거 여기다 내려놓을게. 신씨와 남편의 손에 들린 출산 선물을 보더니 사돈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렇게 생색을 내시면 빈손으로 온 제가 괜히 다 민망해지네요.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에 신씨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준석이 너는 선물 좀 받았다고 금방 엎드려 절이라도 하겠다.
뾰족한 말은 신씨 부부만을 향하지 않고 사위를 찔렀습니다. 뭐든지 다 해주는 처부모 있으니 넌 좋겠다. 아주 대릴사 위로 들어가라. 아,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모님 계신데.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만하세요. 출산 선물 가져오신 게 감사한 거죠. 어머님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사위가 정색을 하자 그제서야 입을 다무는 안사돈. 결혼식에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상견례 이후로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전에만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인 듯 했습니다. 상견례 때도 엿보긴 했었지만 대놓고 면전에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딸과 함께 몸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친정엄마인 신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만 있을 사돈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뭐 미역국 끓여주고 애 봐주고 그러는 건 제가 할게요. 아, 사돈이요? 그럼요. 원래 이런 건 시엄마가 해주는 거죠. 장모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아들이 불편하잖아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지호가 애를 낳았으니까 친정엄마가 보살펴주는 게 더 편하죠. 거기서 제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자 이어지는 사돈의 말은 더 기가 막혔죠. 지금 집 사준 게 네 장모라고 편드니? 그 핑계로 얼마나 자주 드나들길래? 신씨가 딸의 집에 방문한 건 한 손으로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러는 안사돈은 딸이 힘겨울 만큼 뻔질나게 드나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 팔불출이라고 소문내니? 내가 밥도 차려주고 한다니까? 그러자 딸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진 듯한 표정이었죠. 차라리 사람을 쓸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위의 말에 신씨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해주겠다고 했다가는 일만 커지고 괴로워지는 건 딸과 사위일 듯 했습니다. 아무튼간 돈 아까운 줄 몰라? 그럴 돈 있으면 나눠줘라. 끝까지 궁시렁거리는 사돈 때문에 사위의 미간이 펴지질 않았습니다. 신씨는 그날 이후로 딸의 집에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씨가 드나드는 걸 알면 그놈의 시모가 나타나서 난리를 칠까봐 그냥 도우미를 쓰는 비용을 보태주었습니다. 사돈은 애 보러 안 가시니? 아니, 준석 오빠가 못 오시게 해. 신씨가 딸과 통화하며 묻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애 면역 약하다고 오지 말라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긴 해도 어쩔 수 없이 안 오시지. 차라리 그러는 게 서로의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사위가 단호해서 다행인 듯 했지만 그래도 딸의 앞날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은 흘러 손주의 돌이 될 때쯤이었습니다. 돌잔치는 그냥 가족끼리 작게 하게. 아무도 초대 안 하고? 그냥 직계 가족만. 엄마 아빠랑 시부모님만 초대하면 끝이지 뭐.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그렇게만 하려고. 그래? 그것도 좋지? 호텔 예약할 거야. 6명이니까 큰 방 아니어도 될 것 같아. 사위도 외동아들이다 보니 양가 가족을 합쳐도 무척 단촐했습니다. 안사돈을 봐야 하는 건 고역일 테지만 간소하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 신씨 부부와 딸 부부 그리고 사돈 내외까지 전부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원이 없어도 좋은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는 딸 부부가 돈을 많이 들였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에
하나밖에 없는 손주 돌잔치이니만큼 봉투엔 축의금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초대한 손님이 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딸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였죠. 그리고 손주에게 순금 반지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더 해주고 싶어도 또 생색낸다고 할까봐 자제했습니다. 나오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사돈네도 돌잔치를 작게 한다고 할 때는 불만이 있었다던데 막상 와보니 좋은 듯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와서 어떤 와인을 마실지 물었습니다. 사위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이거 뭔지는 몰라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 하필이면 골라도 무척이나 고가의 와인을 고른 안사돈. 딸과 사위가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비싸긴 하다. 근데 이렇게 좋은 날에 이왕 좋은 데 온 거 이런 것도 마셔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아끼면 바보야. 그렇게 아들이 번 돈이 아깝다더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차마 안 된다고는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문을 했습니다. 안사돈의 말대로 좋은 날이니 말이죠. 식사는 무척 만족스러웠고 와인도 좋았지만 딸이 걱정되어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남편이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계산하려고. 당신이? 그래. 아까 보니까 코스 요리도 엄청 비싸던데. 돌잔치에 밥값이 더 나가면 되겠어? 그래도 당신이 계산해버리면 사돈네가 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가서 조용히 계산만 하면 되지. 하지만 아직 남편은 사돈네를 겪어보지 못해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좀 그래. 차라리 지효한테 축의금을 더 넣어줘. 계산은 직접 하라고 하고. 그런가? 그렇게 하던가. 어쨌거나 당신이 알아서 넣어줘. 그런데 신 씨가 입금을 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는지 딸이 확인하고는 깜짝 놀란 눈을 했습니다. 사위와 쑥덕거리더니 신 씨를 보며 말했죠.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 그러더니 신 씨를 데리곤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축의금 주셨는데 왜 또 보내셨어요? 아, 봉투에 들었던 건 지효 아빠가 넣은 거고. 나는 따로 입금한 거야. 뽑아오는 걸 깜박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런 데를 예약했어? 너무 좋더라. 그건 그런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좋은 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는데 뭐. 계산하는데 보태던가? 나중에 애기 옷 사주던가 하면 되지. 신 씨 부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딸과 사위가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시부모 생활비도 보태고 이제 애까지 키우고 살려면 빠듯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면을 화장실에 오던 안사돈이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말? 돈 좀 있다고 이렇게 유세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다짜고짜 따지고 드는 안사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무시라니요?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계산해주고 싶은 걸 무시한다고 할까봐 참고 축의금이란 명목하에 입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못 준 축의금 준 거예요. 참,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 더 안 해주는 줄 아세요? 이래놓고는 비싼 와인 주문했다고 뒤에서 흉볼 것 뻔히 알아요.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어머니, 사위가 말리자 안사돈은 더 날뛰었습니다.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요. 돈 가지고 애들 좌지우지하고 그러지 마세요.
좌지우지 하다뇨? 맞잖아요. 돈 좀 있다고 애 돌잔치까지 와서 갑질을 하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집 사줬다고 저희를 깔보고 애들한테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 그거 안 주는 시부모를 며느리가 무시하지 않겠어요? 자식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사돈,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고 자시고 기분이 너무 안 좋네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돈으로 꼬셔서 뺏어가더니 그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뺏어가긴 누가 뺏어갔다고 그러세요. 사위가 말리면 말릴수록 사돈은 노발대발하며 날뛰었습니다. 준혜영은 신씨 부부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희는 절대 무시한 적이 없고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랑 사위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걸 꼭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해줘야겠어요? 점점 선을 넘는 말에 신씨도 남편도 표정이 굳어져 갔습니다. 너희도 그러는 거 아니다. 부모를 똑같이 존경해야지. 돈 있다고 더 존경하고 돈 없다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지호 너는 집 좀 해왔다고 남편 깔보면 안 되고. 어머니, 업신여기는 것은 사돈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 신씨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하고 참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 더 이상 애들 지원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참다 못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돈께서 그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이제는 저희도 애들 안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겠죠. 그럴게요. 이제는 돈 한 푼 안 줄 테니까 이만하죠? 참나?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드네. 지금 누가 봐도 사돈네가 잘못한 거잖아요. 돌잔치에 애들한테 뒤에서 돈이나 찔러주고 사람 우습게 만들었잖아요. 알겠으니까 사돈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원하던 대로 집도 돌려받을게요. 뭐라고요? 돈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그 집도 꼴 보기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자 옆에서 사위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장모님이 다시 가져가세요. 야, 고준석? 장난해? 그걸 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줬던 걸 뺏어? 신씨는 난리치는 사돈을 뒤로하고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위와 딸이 그런 신씨 부부를 쫓아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집은 그냥 해본 소리고 나중에 얘기하자. 도저히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엔 신씨도 남편도 잠을 설쳤습니다. 딸 결혼을 잘못 시켰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무슨 자격지심이 있는지 몰라도 뭘 하든 꼬투리를 잡으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딸의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죠. 한동안은 딸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는 사죄의 문자가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몇 주 뒤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 거의 쓰러지셨어. 왜? 고서방이 집도 명에 넘겨준다고 증여계약서 써가지고 보여드렸거든. 그리고 이제 용돈도 못 드린다고 그랬지. 생활에 여유가 없다고. 아이고, 그래서 연을 끝내 만에 하시니까. 고서방이 그러면 정말 연을 끊자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알아 누우셨어.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돈에 예민하더니 자신 몫이 없어지는 건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서방이 이제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말라고 내 휴대폰에서 번호 차단해버렸어.
괜찮대? 몰라. 고서방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자꾸 욕하시는데. 처갓집에서 해줘도 난리고 안 해줘도 난리냐면서 호통쳤더니 아무 말 못하셨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돈네 눈치 보느라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줬으니 말이죠. 그리고 고서방이 정말로 집도 돌려드리자고 했는데 그건 내가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랬어. 당장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미안. 됐어. 그러면 세금밖에 더 나와? 열심히 벌어서 애 키우는 데 써. 미안해 엄마. 고서방도 엄마 얼굴을 못 보겠대. 어떻게 그런 부모에게서 사위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보기 엉뚱한 사람에게 굴러 들어간 듯 했습니다. 신 씨는 이번에는 딸에게 시부모님에게 잘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접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생활비 안 주면 그래도 돈은 많이 모으겠네. 차라리 잘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사위에게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딸은 숨통이 트인 것 같았습니다. 졸지의 부모와 연을 끊게 된 사위가 안쓰러웠습니다. 고서방이랑 한번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어. 시간 날 때 한번 갈게. 신 씨는 딸과의 전화를 끊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돈이었습니다. 형편 좋은 사돈을 만나서 딸이 풍족하게 지냈다면 신 씨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혹시나 내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참아 넘겼던 순간들이 후회가 됐습니다.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행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씨 가족을 만만하게 본 것이었겠죠. 앞으로 딸네 부부가 사돈과 영영연을 끊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일이 생긴다면 가만히 있는 게 능사는 아님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딸에게 들으니 사돈이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었다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속으론 쌤통이다 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